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우 없는 시어머니와 효자병 걸린 남편한테 질려서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 남편과는 처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직을 앞두고서는 저에게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어차피 할 결혼인데 직장을 옮기기 전에 해야 축의금을 많이 받지 않겠냐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말이었지만 그때는 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친정에서는 외동딸 시집 간다고 집이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저희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며 저희 친정아버지께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자가 모은 돈을 모아 방두개의 전셋집을 구했고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의 팩이라고 해야 할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고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만큼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2년 정도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아기를 가지려던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2달 만에 아기 천사가 저희를 찾아와 주었고 그로 인해 저는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힘든 입덧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음식은커녕 물을 삼키기도 힘들었고 하루는 길에서 쓰러질 뻔한 걸 가로수를 잡고 간신히 버텨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임신한 사실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힘들고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출산 휴가를 쓰려고 했는데 그럴 상황이 못 돼서 결국 퇴사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은 주말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아직까지도 가슴에 맺힌 일이라 요일까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상태가 어떤지도 묻지 않으시고 시아버지께서 며느리 보고 처음 맞는 생신이라 기대가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솜씨 좀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입덧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했지만 왜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그러냐면서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거의 다그치듯 말씀하시더군요. 결국 당일날 힘겹게 준비한 갈비랑 잡채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말로는 미안하다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희희낙낙이더군요. 누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나요? 정말 뱉고 싶던데요. 아무튼 시댁에 도착하니 집안에선 이미 음식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다시 속이 안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결혼식 때 잠깐 뵀던 시고모님도 와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힘들길래 안색이 이러냐며 뭐하러 왔냐고 그러시더군요. 남편에게 듣기론 시고모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분이 보기에도 제가 엄청 안쓰러웠나 봐요. 시고모님은 시어머니께 딸이었어도 음식 해오라고 했겠냐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하마터면 울 뻔했어요.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어 제가 준비해간 음식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맛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간은커녕 냄새 맡는 것도 역했던 상황이라서 정말 오로지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는 심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시고모님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음식 솜씨가 없다면서 친정어머니가 하나도 안 가르치고 시집을 보낸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시부모님의 반응에 마음이 많이 상했기도 했고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이 입덧도 심해져 남편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시아버지 생신인데 아들 며느리가 자리를 비우냐며 저더러 좀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로 택시를 불렀는데 시어머니께서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나마 시고모님께서 시어머니께 임신한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좀 작작 주라며 당신이 태워다 주신다며 절 집에다 데려다 주셨어요. 그 이후로 한동안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고모님과 늘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는데 그 와중에 시고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을지 이해는 됐지만 저도 시어머니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손도 쓰지 못할 만큼 늦어서 그대로 2달이라는 시한부를 판정받으실 만큼 안 좋아져 계셨을 때였어요. 평소에 술, 담배를 좋아하시던 분이었지만 그래도 정정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떠나시다니 암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3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심심하시다, 외로우시다 하시며 저희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살면서 손주도 당신이 봐주시겠다면서요. 하지만 집에서 전적으로 육아와 살림을 하는 저에게 시어머니의 그런 제안은 딱히 솔깃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봐주실 필요가 없다며 몇 번이고 싫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효자병에 걸린 남편은 자기 엄마 불쌍하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땅이 꺼질 만큼 제 앞에서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잠든 사이를 틈타서 1층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내려가다 발생한 일이었어요. 넘어진 직후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서 파스만 붙이고 말았는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허리가 뻐근한 게 움직이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집안일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손잡으신다고 오셨는데 집안꼴이 이게 뭐냐며 살림이며 이것저것 도와주셨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제 허리가 낫는 동안만이라도 같이 지내주신다며 시어머니는 반강제로 당신 짐을 저희 아들 방에다가 밀어 넣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싫으면서도 싫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그래도 제가 버티던지 차라리 도우미 이모님이라도 불렀어야 했는데 그땐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었으니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친정이라도 가까웠다면 좋았겠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귀농을 하신다고 2분 다 지방으로 내려가 계신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짐을 풀은 지 1달 정도 지나갔을 무렵에 손자를 봐주기 위해 오셨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은 어디로 가고 시어머니는 손자 때문에 당신이 하루 종일 발이 묶여서 아무데도 못 가신다며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남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몇인데 애나 보고 며느리 살림이나 도와줘야 하냐면서요. 남편은 도대체 자기가 없는 동안 저는 집에서 뭘 하는 거냐며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부려먹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그러면 다시 원래 사시던 곳으로 가시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가 서운한 소리 좀 했다고 우리가 도와달라 먼저 불렀는데 쫓아내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저더러 독하다고 그러더군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먼저 불렀다는 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남편이 아차 싶은 표정을 짓고 말을 흐리더라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제가 허리 다친 걸 핑계로 시어머니를 집으로 부른 게 남편이었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나갈 생각도 없어 보이고 좋으나 싫으나 제가 허리 때문에 고생할 때 시어머니 덕을 아예 보지는 않았다고 할 수도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시어머니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냐 물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의 불협화음을 미리 예방하고자 했던 거였어요. 당장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최대한 맞춰가면서 지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기는 제 집이니까 집안일은 저더러 하라고 하시더군요. 대신 당신이 이미 아들도 키워낸 경험이 있으므로 손자 양육을 담당하시겠다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요즘에는 시어머니들이 손자 봐주고 한 300만 원씩은 받는다는데 당신은 1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의 연속이라서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결국 저는 친정어머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기도 하고 친정어머니를 걱정시키는 것도 다 큰딸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간 제가 화병으로 죽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털어놓았네요. 친정어머니는 뭐 그런 경우가 있냐며 당장이라도 귀농 생활을 정리하고 올라오신다고 저보고 너무 걱정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진짜 올라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데 정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친정 부모님이 정말로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친정아버지가 딸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농사가 뭐가 중요하냐며 다 정리하고 오신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에 이사를 오셨고 손자도 봐주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정말 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에 당황한 듯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들어와서 사시는 분을 나가라고 하냐며 버티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하는 척도 안 해보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에게는 따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 혼자 아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늘 저희 친정아버지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절대로 막무가내로 찾아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당신이 졌다며 저더러 손자랑 돌아오라고 하시더군요. 당신은 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신다면서요. 며느리 없이 다 큰 아들 삼시세끼 밥 챙겨 먹이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셨나 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남편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고 한 3일 정도를 친정에서 더 버티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끝이었다면 그래도 아이도 있는데 제가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난해부터 저는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한 언니가 창업을 하는데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 아들을 옆에 사는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리고 퇴근할 때 데리고 오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드렸는데 그나마도 손자 옷이다 신발이다 그런 것들에 쓰셨어요. 죄송하고 감사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하고 서울에 오신다면서 저희 집에 애를 보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께서 애를 보고 계셔서 그건 힘들겠다고 하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 번호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해서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보시려나 싶어서 일단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어머니께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서울 올라오는 날에는 저희 집에 오셔서 손자를 보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면 당신이 친구분들하고 와서 손자 자랑 좀 하신다고요. 시어머니가 손자 보고 싶으신 마음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사돈한테 오라가라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군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보다 나이도 3살 많으시거든요.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게 무슨 경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좀만 이해해 주시면 어려울 일도 아닌데 뭘 그러냐며. 그리고 장모님도 그냥 해주시면 되지. 딸한테 미주알고주알 뭐하러 이야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친정어머니께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올라오신다던 당일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집에 왔는데 너네 엄마도 없고 내 손자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셨습니다. 너네 엄마라는 말도 어찌나 귀에 거슬리던지요. 저는 지금 친정어머니께선 댁에 계시고 제 아들도 거기 있다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내가 온다고 했는데 너네 엄마는 왜 그런 것도 기억을 못하냐며 혹시 치매 아니냐고 그러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도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생각 안 하고 하실 거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저더러 농담도 못하냐며 집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손자 데리고 오라고 하랍니다. 남편이 그새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줬더군요. 제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손자 좀 보여달라는데 돈 받고 손자 봐주시면서 너무 유세 부리시는 거 아니냐고 빈정대더라고요. 그제서야 누구한테 뒤통수라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손자를 못 보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친구분들과 같이 온다고 했는데 저와 저희 어머니 때문에 개망신을 당하셨다면서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무엇을 원하는 건지 물었어요. 남편은 저와 저희 친정어머니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아들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꿈깨라고 손자를 보고 싶으시면 제 친정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며칠 동안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을 친정에서 데려오지 않았는데 친정아버지를 무서워하던 남편은 차마 찾아가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믿고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시어머니의 억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남편을 참고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제일 관건은 양육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재산과 제가 버는 수입이 남편 쪽보다 많았고 친정어머니께서 손자를 봐주고 계셨다는 점과 제가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웠다는 점을 인정받았거든요. 엄마라는 지위도 한몫했고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다시 합치면 안 되냐고 얼마자 질척이는지 몰라요. 남편은 돈이 없어서 아들을 뺏긴 게 분하다며 코인을 하다가 그나마 모아둔 얼마도 날렸다며 한탄을 하는데 보고 있자니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래도 저만한 며느리가 없었다며 자기가 이제 정말 딸같이 잘해줄 테니 마음 고쳐먹고 돌아오라는데 웃음만 납니다. 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인 남편과 할머니인 시어머니를 만나게 할 생각입니다. 날씨가 많이 습하고 더워졌네요. 그래도 다들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 사연을 비유하자면 구정물에 발목까지 담궜다가 놀라서 뛰쳐나왔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한 모녀 때문에 제 인생까지 골로 갈 뻔했다가 겨우 탈출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와 남편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골인한 경우입니다. 남편은 유흥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자를 밝히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사귀는 동안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없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전에 재산이나 그런 건 정확히 몰랐지만 어느 정도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살면서 멀끔한 차림새를 하고 다녔고 제 생일 때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와 목걸이를 줄 정도의 센스도 있었기에 솔직한 말로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지요. 무엇보다 결혼을 약속할 때만 해도 남편과 저는 서로 참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청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서야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6살짜리 애를 혼자 키우고 있는 나이 어린 신우와 함께 살고 있다더군요. 신우는 남편과 6살 차이였고 아이는 19살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가출했다가 임신한 채로 돌아왔다며 애아빠가 누군지 본인도 모른다고 하여 찾을 수도 없었대요. 바른생활 사나이 같은 남편에게 이 정도의 대형사고를 친 여동생이 있다는 점이 좀 충격이긴 했지만 제가 신우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신우가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엎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남편은 정상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양가 어머님만 모시고 식사 함께 하는 걸로 상견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나름의 배려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신우가 따라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신우가 나올 줄 알았으면 저희도 그냥 친정아버지까지 모시고 상견례를 할 걸 싶더군요. 아무튼 상견례 자리에 나온 신우는 시어머니가 하셔야 하는 이야기까지 자기가 나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신우가 저를 며느리로 보는 줄 알 정도였어요. 집은 어떻게 할 거냐, 혼수랑 예단은 어떻게 할 거냐, 어찌나 꼬치꼬치 따지던지
어이가 다 없더군요. 결혼도 안 해본 한참 어린 신우가 너무 나대니 솔직히 꼴싸나왔습니다. 거기다 신우 애가 얼마나 정신사납게 돌아다니는지 행여 넘어지진 않을까 신경이 쓰여 죽겠더라고요. 그때 결국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 부모하고 당사자들끼리만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다시 자리를 잡자고 하시더군요. 그제서야 남편이 신우에게 그만 좀 나대라고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신우에게 밖에서 기다리던지 조용히 하던지 하라고 한 말씀 하셨고요. 그러자 신우는 자기가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라며 궁시렁거리더니 애를 데리고 휙 나가버리더군요. 그제서야 자리가 조용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을 봤을 때 신우가 설치기는 해도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하는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었고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돈이 여기저기 묶여 있어서 한 번에는 못 준다며 저희 쪽에서 먼저 1억을 해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5천의 자동차와 혼수를 해오겠다면서요. 언뜻 계산해봤을 때 혼수와 자동차만 해도 어차피 5천은 넘겠다 싶었고 그럼 거의 반반 결혼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집은 최대한 양가에서 도와준 범위 내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각자 모아둔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고요. 결혼식 비용은 손님들이 주실 축의금으로 대부분 충당이 가능할 것 같았고 부족한 부분 역시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원만하게 흘러가서 결혼 후 제 앞날도 순탄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정말이지 예측 불가였어요. 신우는 계속해서 저희 결혼식장에서 자기 애를 화동으로 세우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때 정신사납게 뛰어다니는 걸 봐서인지 정말 내키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신우 좀 말려보라고 했지만 지난번과 달리 남편은 그냥 한 번 시켜주고 평생 생색내면 되지 않겠냐는 식이더라고요. 거절할 이유도 마땅치 않고 애한테 좋은 추억이라도 만들어주자는 말에 결국 알겠다 승낙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동이 하얀색 원피스 입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신우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올 줄은 몰랐어요. 원피스도 보통 원피스가 아닌 무슨 영화배우들이 시상식 때나 입을 법한 드레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하객들도 웅성거리고 저도 너무 열받아서 신우에게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결혼식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걸 입으면 안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인터넷이라도 찾아보던가 우리한테 물어라도 봤어야지 이게 뭐냐고 오빠 결혼식에 그런 걸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빨리 가서 갈아입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더러 윗사람 행세하는 거냐고 예쁘기만 한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친정부모님도 시어머니에게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며 딸간수나 똑바로 하시라고 사부치셨어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하객들도 눈치를 챈 건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신우가 그딴 걸 입고 왔을 때부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었는데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양쪽 다 좀만 참으라며 신우한테 결혼식 끝나는 대로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우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애 데리고 집에 가라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눈을 치켜뜨고는 우리 오빠 결혼식인데 네가 뭔데 가라 마라 하냐고 난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냥 이 결혼식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그러면 결혼식 비용은 저더러 다 내랍니다. 자기 하객들한테도 사과하고요. 아주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더군요. 친정아버지가 경우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니냐 하니까 남편 없는 여자는 서러워서 살겠냐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더군요. 정말 이 결혼 엎어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신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벌개진 볼을 부여잡고는 엉엉 울더라고요. 남편은 조용히 식장 구석에서 식이라도 구경하고 가던지 아니면 당장 집에 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 뺨을 때리냐며 남편에게 신호가 가면 당신도 가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신다면 어쩔 수 없다고 조심히 가시라며 등을 보였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저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고 친정 부모님의 화도 조금 진정이 되신 눈치였어요. 결국 남편 말대로 신우가 맨 끝자리에 앉고 사진 찍을 땐 빠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문제는 화동의 엄마인 신우가 맨 뒤에 있으니까 애가 앞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한 걸음 걷고 지 엄마 쳐다보느라 뒤돌아보고 또 한 걸음 걷고 뒤돌고 아주 미치겠더군요. 거기다 신우는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 모든 하객들 시선이 또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화동인 시조카가 저희한테까지 오는데 천년만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저 나름대로 꿈꾸던 결혼식이 있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게다가 식을 마치고 사진을 찍으려니까 신우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조카 손을 잡고는 앞으로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막으니까 저더러 빠지래요. 저 없이 자기들끼리 가족 사진을 찍겠다면서요. 친정어머니가 결혼식 사진에서 신부가 빠지는 게 말이 되냐며 정말 경우 없다고 살다 별꼴을 다 겪는다고 화를 내셨고 저는 열받아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나중에 사진 나온 거 보니까 기어이 저 없이 시어머니하고 남편 그리고 신우랑 시조카까지 넷이서 찍었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결혼식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기로 해서 공항에 가야 했습니다. 웨딩카는 남편이 자기 친구가 해주기로 했다며 걱정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끝나고 공항에 가려고 차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 자기가 가지고 온다고 잠시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얼마 후 남편이 가지고 온 차는 벌써 누가 몇 년은 탄 것 같은 중형차였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너네 공항 간다며 우리도 공항 가야 되니까 같이 타고 가자 하시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은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차에 탔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가 당신 멀미하신다고 앞에 앉으셔서 저는 뒤에 신우랑 신우조카랑 앉아 있었어요. 공항에는 왜 가시냐 하니까 집에 남자라곤 저희 남편 하나인데 이제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여행 가신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저희 곁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시길래 저는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같은 곳으로 간다고 하실까봐 무서워서 여쭤보질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불안한 예감은 늘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여행지는 저희의 신혼여행지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한쪽으로 불러낸 뒤 혹시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진정하라며 가서는 완전히 따로 다닐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진짜라고 믿어달라고 자기도 시어머니나 신우하고 같이 여행 다니기 죽기보다 싫다며 자기만 믿으라더군요. 진짜 서러워서 눈물이 나고 열받아서 욕이 나오는 상황이라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안 간다고 말하려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결혼식 직전에 그 난리통을 피우고 주변 사람들한테 신혼여행을 왜 안 갔는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친정 부모님은 무슨 낯으로 뵐 것이며 그럼 파혼을 해야 하는 건데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약속대로 시어머니와 신우의 숙소는 저희 숙소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근사한 곳에서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이 찾아오고 첫날 밤이라 분위기 좀 챙기려는데 남편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은 샤워 중이었기에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벌써 잘 준비를 하냐면서 여기 경치도 좋은데 맥주나 한잔 하러 가자고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맥주를 마시러 가면 시조카는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조카는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제정신이냐고, 애를 혼자 호텔에 두고 술 먹을 생각을 하냐고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그렇게 걱정되면 남편이랑 같이 자기 숙소에 와서 저는 시조카를 보랍니다. 자기랑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랑 나가서 맥주라도 한잔 해야겠다고요. 제정신인가 싶어서 아가씨는 피곤하지도 않냐고 잠이나 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씻고 나온 남편에게 신우가 전화했었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애만 키우다가 밖에 나와서 애가 정신을 못 차리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저더러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망쳐버린 하루를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기는 하더군요. 이튿날이었습니다. 느지막이 일어나 호텔 수영장에서 좀 놀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신우에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해서 그런다며 저희더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어도 괜찮지 않겠냐며 제 눈치를 살피는 남편에게 안 된다고 하기도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당연하다는 듯 신우랑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계산은 저희가 했습니다. 한 끼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걸로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신우가 밥도 다 먹었고 이제 어디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저와 남편은 하와이 특산품도 사고 쇼핑도 하려고 했는데 왠지 사실대로 말하면 신우랑 시어머니가 따라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눈치 없이 우리는 쇼핑 갈 건데 같이 가겠냐고 묻더군요. 제가 남편을 쳐다보니까 쇼핑몰이 얼마나 큰 줄 아냐면서 그 안에서 따로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쇼핑몰도 같이 갔습니다. 솔직히 이때부터는 저도 한국 가서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이어서 표정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명품 매장에 가게 되었어요. 검소하신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생전 당신 손으로 좋은 브랜드 가방 하나를 사시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가방이랑 아버지 신발이라도 사갈까 하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일 쫓아다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 끼치게 신우랑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제 옆에 바짝 붙어서는 뭐 사려고 그러냐면서 갑자기 당신도 하나 사달라 하시더군요. 예단으로 이미 다른 브랜드에서 하나 싸드렸는데 그러시니까 당혹스럽더군요.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하나씩 고르라고 그러면서 장모님 거랑 같이 계산 좀 해달랍니다. 자기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준다나요. 저는 신용카드 한도를 핑계로 저희 어머니 가방만 샀고 그때부터 남편도 감정이 상했는지 저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먼저 숙소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이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저렇게 신우와 시어머니를 챙기는 건지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다 지나서 남편은 숙소에 돌아왔고 저를 보더니 화는 좀 풀렸냐고 묻더군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신우가 내일도 같이 다니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한번 그냥 떠본 거였는데 남편은 아차 싶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같이 다녔는데 뭐 큰 문제 없지 않았냐면서 내일까지만 동행하고 내일 모레부터는 정말 우리끼리만 따로 다닐 거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주신다는 차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어제 공항에 타고 온 차, 그게 우리 차라고 하더군요. 해주신다는 5천도 신혼여행 다녀오면 주신대서 집 계약도 미루고 있었는데 뭐 하나 약속한 대로 된 게 없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요. 결혼식장에서 신우가 한 진상집부터 여기까지 따라와 신혼여행을 망쳐버린 당신 식구들하고 평생 부대끼며 살 자신이 없다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딱 내일까지만 같이 다닐 계획이었다면서 시어머니도 신우도 남편도 없이 불쌍하게 살았기에 자기가 거절을 못해다며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더군요. 같은 여자로서 생각을 해보라는 둥, 역지사지도 모르냐는 둥 말이지요.
저는 열심히 떠들고 사과해야 되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 혼자 다른 호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귀국날까지 남편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하다가 호텔은 남편이, 비행기 표는 제가 결제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제 티켓 날짜는 하루 당겨놓고 남편 티켓은 취소해버렸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핸드폰 번호를 바꾼 뒤 친정어머니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은 전화건 사람이 저라는 걸 알고는 악을 쓰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제가 그렇게 독한 여잔지 몰랐다나요. 제가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왜 못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니네 가족이 내 결혼식 망치고 내 얼굴에 똥칠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요. 인생 교훈 더럽게 배운 셈 치고 놔줄 테니까 다신 제 눈에 띄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친정으로 절 보러 왔더군요. 친정아버지가 저 대신 나가시더니 멱살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시며 너 같은 자식한테 내 귀한 딸을 보낼 뻔했다며 한 번 더 찾아오기만 하면 2번 다시 2발로 못 걸어다니게 한다고 울음장을 놓으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지저분한 듯 깔끔하게 헤어졌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신우와 시어머니의 진상짓 때문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설명했어요.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들 결혼식장에서 생중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진짜 남자 만나서 망하는 여자는 있어도 혼자라서 망하는 여자는 없다더니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가족들부터 만나볼 작정이에요. 저의 배우자를 가족으로부터 뺏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집 아들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이라면 저랑 가족이 되기 전에 미리 놓아주려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진 않겠지만요. 질질 끌지 않고 빠르게 결정 내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남편은 집에서 아버지 역할도 하고 친후 남편 역할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한 지 1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혼자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제가 이혼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영화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남편의 정의롭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 때문이에요. 한 번은 같이 카페에 갔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 함부로 대하는 주인을 봤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저희 음료를 만들다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저희 앞에서 아주 호되게 혼을 내더라고요. 저로서는 괜히 이야기를 했나 싶고 미안한 마음이 들 지경이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아직 한참 어린 친구인데 이렇게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건 손님 입장에서 실수를 발견했을 때보다 더 불편하다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여기저기서 맞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원래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다정한 한마디를 건넸는데 그런 남편의 사려 깊은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가족이 된다면 제 어떤 허물과 과실도 저렇게 덮어줄 거란 믿음이 생겼달까요? 하지만 같이 살면서 제가 남편의 성격을 잘못 이해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뜻이 남의 편이란 남편이라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제가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어요. 얼굴에 수포가 몇 개 올라왔는데 통증도 있으면서 간지럽더라고요. 며칠을 참다 결국 동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저에게 장염이라고 하더군요. 약을 처방받고 이틀을 꼬박 하라는 대로 했는데 차도는커녕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저는 직접 운전해서 응급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대상포진이라고 하더군요. 심해지면 시신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었다는 무서운 말도 들었어요. 그나마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와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처음 병원에서 오진을 내렸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며칠 약 먹고 연고 바르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증상은 가라앉았지만 얼굴엔 이미 흉도 졌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첫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며 같이 가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진짜로 따질 생각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위로와 공감이 필요했던 거지요. 자기야, 나랑 병원에 같이 가서 한마디 해주면 안 돼? 나 진짜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 화장으로 가려지지도 않겠어. 그 의사 선생님도 나름 최선을 다했을 텐데 꼭 그렇게 가서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야겠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실수 안 해?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의사가 아픈 환자를 상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이런 대화가 오고 가니 의사에 대한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남편에 대한 화가 치밀더라고요. 남편이랑 한마디라도 더 하면 정말 싸울 것 같아서 속으로 말을 말자 생각하곤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저더러 그런 흉이 있어도 예쁘기만 하다며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평소답지 않은 넉살을 부리는 걸 보니 자기도 속이 있어 저러는가 싶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앞으로는 먼저 제 기분을 살피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남편도 꼭 그러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집버릇 걔 못 주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딸아이를 낳고 나선 이런 일도 있었네요. 시아버지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습니다. 신혼부부도 왔어요. 신혼부부에게는 9살 난 아들이 있었고요. 딸애가 칭얼거려서 모유수유를 하러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데 시조카가 쫄래쫄래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처음엔 저희 딸이 예뻐서 쫓아오는 줄 알았기에 동생 맘마 먹어야 하니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조카는 실실 웃으면서 구경하면 안 되냐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아무리 조카여도 모유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징징거리던 시조카가 씩씩거리면서 방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딸애가 칭얼거리고 있으니 마음이 급해서 방문을 잠궜습니다. 막 수유를 시작하려는데 시아버지가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방문을 열라고 하시더군요. 큰 소리에 놀란 딸은 울어대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전후 사정도 모르시면서 저에게 왜 시조카를 쫓아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남편은 시아버지께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에게는 애를 상대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지적을 하더군요. 시조카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건데 천천히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지.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되냐고 훈계도 하고요. 제가 남편에게 딸이 배고파서 우는 건 눈에 안 보이냐고 물으니 애기들은 원래 항상 운다면서 배가 고픈 건지 아닌지 저더러 어떻게 아냐고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일단은 시아버지의 생신날이기도 했고 분위기도 급속도로 어색해진 점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괜히 이런 일로 저나 딸이나 미움을 사는 건 아닌가 순간 걱정도 되었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시아버지께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했고 시조카에게도 숙모가 무섭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사과 아닌 사과를 했네요. 그런 모습을 남편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건이라도 해결한 것 마냥 어찌나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던지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단순한 관심종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옆집에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소음 차단이 잘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옆집 부부가 강아지를 7마리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아지 짖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고 날씨가 궂은 날에는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남편만 사는 집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딸이 있다 보니 저도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특히 오밤중에 갑자기 개들이 짖기라도 하면 애가 자다가 깨버리니까 저로서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옆집에 한마디 해야 되겠어. 개가 짖는 게 당연하지. 개를 어떻게 짖지 말라고 해. 그럼 계속 이렇게 살라고?
우리 딸 자다가 맨날 깨는 거 몰라? 애는 원래 우는 게 당연하고 걔는 원래 짖는 게 당연하지. 걔 짖는 걸로도 뭐라고 할 정도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이웃끼리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 옆집에서도 우리 애 우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할지 누가 알아? 괜히 본전도 못 찾고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 듣는다니까. 사람들이 나까지 어떻게 보겠어? 늘 주변 사람들 시선은 신경 쓰면서 와이프인 저와 딸은 괴롭던지 말던지 개의치 않는 남편이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더는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손녀 좀 보여달라 하시길래 모처럼 딸을 맡겨놓고 남편과 데이트를 하러 나갔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는 도통 둘이서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었기에 모처럼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진 가지는 못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쇼핑몰에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집에서 애 키운다고 거의 편한 옷만 찾아 입었었는데 밖에 나와서 구경하니까 아가씨 때 입었던 옷들도 보이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남편이 잠깐 건너편 전자제품 가게에서 구경 좀 해도 되냐길래 그럼 전 옷 구경 좀 하겠다고 말하고 잠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면서 몇 가지 옷을 골랐고 입어봐도 되냐고 물었더니 앞에 서 있던 여직원이 그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이미 곱지가 않았기에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고른 옷 중 한 벌은 마치 빼앗아가듯 가져가면서 이건 작아서 못 입을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옷을 편하게 입고 다녀서 그렇지 절대로 평균 이상의 사이즈도 아닌데 그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 옷 주세요.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살 거예요. 손님, 솔직히 딱 봐도 안 맞으실 것 같은데요. 괜히 입어보셨다 안 사면 옷 늘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못 팔아요. 제가 옷 입는데 옷은 프리 사이즈잖아요. 어이가 없네요. 손님, 저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 옷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직원하고 실갱이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창피한데 마침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짜증나게 일거리만 만들고 간다고 궁시렁대더군요. 남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저더러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하나 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안 산다고 그러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생각할수록 불쾌해서 뭐 저런 가게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요새 불경기라 그런지 다들 예전만큼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저도 잘한 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지도 않을 건데 물건을 만지작거리면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옷가게 직원도 우리보다 한참 어린 아가씨 같던데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게 참 안쓰럽고 대단해 보인다 하더군요. 순간 저는 제 머릿속에서 마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 지금 누구 편이야? 저 여자 편이야? 내 편이야? 저 여자가 자기 누나라도 돼? 여동생이라도 돼? 저 사람이 뭔데 내가 옷을 살지 안 살지 마음대로 정하고는 입어보지도 못하게 해? 당신이 지금 이해하고 챙겨야 하는 건 나야. 당신 와이프라고. 이름도 모르는 옷가게 직원이 아니고. 제가 상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소리를 치자 남편도 그제서야 저를 달래려고 들더군요. 저런 거 안 입어도 예쁘기만 하다면서요. 저도 이때만 해도 제가 이 일로 인해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며칠간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남보다도 못한 남편이랑 살고 있더라고요. 저라고 왜 블라우스 안 입고 싶고 원피스 안 입고 싶겠어요? 질끈 묶는 머리 대신 미용실에서 드라이 받고 애한테 상처 낼까 걱정돼서 바짝 깎은 손톱 대신 예쁘게 매니큐어도 바르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의 소중한 딸을 위해서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정작 남편은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내 남편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 쫓아가선 내 아내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따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냐? 그건 너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라 아무 문제도 해결 못해. 그리고 당신이 실수한 거 맞잖아.
골백 번을 남편에게 왜 제가 서운한 건지 설명을 해줘도 남편은 들어먹을 생각조차 없는 인간 같았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벽하고 말해도 이거보단 낫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우린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은 제 기분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럼 가족들한테는 제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라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말 감정이라는 게 없나 싶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남자 혼자서 애를 키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성격을 알고 떠본 거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딸은 제가 키우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마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 남자 혼자 키운 딸보다 엄마가 혼자 키운 딸이 더 섬세하고 착하다면서요.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전 그저 남편이 딸을 포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뻤습니다. 위자료 대신 일시불로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한 달이라도 양육비를 밀릴 때마다 당신 직장이고 어디고 쫓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할 거라 하니까 겁이 났는지 알겠다고 변호사 구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이혼까지는 굉장히 원활하게 흘러갔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 생각하니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 기대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 2년 만에 남편과 파경을 맞게 되었네요. 그게 벌써 1년도 더 된 이야기고요. 지금 저는 딸하고 친정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온 가족이 저희 딸을 워낙 공주처럼 살피니 아이도 더 밝아지고 애교도 많아졌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니까요. 남편에 대한 소식은 이따금씩 시어머니를 통해 듣긴 합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손녀를 예뻐하셨기에 이혼할 때 가끔 사진만이라도 보내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차마 싫다 소리를 못해서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 같습니다. 본인 말로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평소에 저한테 했던 걸 생각해보면 혼자 정의로운 척, 올바른 척하다가 지 발등 지가 찍었을 거예요. 안 됐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드네요. 그렇게 진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분간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폼 잡을 수 있는 걸 고르는 사람이니까요. 계속 그렇게 남의 편만 들다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배우자도 잃고 직장도 잃은 것처럼 모든 걸 다 잃어가겠지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애 아빠가 저보다는 힘겹게 살고 있다는 사실로 위안이나 삼아보려고 해요. 이혼이란 게 하기까지가 어렵지 하고 나니 별것 아니더라고요. 남들 눈치 신경 안 쓰고 언제나 제 편인 저의 가족들과 당분간은 좋은 것만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